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전기자기학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자기학은 우리가 인문 과목으로 비교했을 때는 역사, 국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지는 않죠.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이 전기자기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기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력공학, 전기기기 과목 등에서 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기학 과목의 시험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과목은 실기시험에서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회로도 웬만한 부분은 실기에 나오고요. 전기기기, 그 다음 전력공학, 전기설비, 이런 과목들은 실기에서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기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기자기학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기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기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자기학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계산 문제가 많고 수학적으로 유도한 공식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연도 문제의 출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실기에서의 출제 비중이 낮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에서의 출제 비중이 다소 높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은 지쳐요.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너무 막 깊이 있게 깊이 하다 보면은 빨리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정규반 더하기 관연도 문제의 방법으로, 정석적인 방법이죠.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타 과목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전기자기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자기학 어렵다, 야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전기자기학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은 먼저 그리스 문자 단위의 배수, 단위표가 있는데, 그리스 문자가 뭐예요? 알고 계신 것도 있을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들어보셨죠? 우리가 영어 알파벳이 몇 개예요? 26개죠. 이 26개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리스 문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그리스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최소한 뭐라고 읽는지 정도는 아셔야 공부하는데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있죠. 너무 깊이 있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쓰면서 외우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뒤에 공부하다가 이상한 그리스 문자 있네 라고 생각되면은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대놓고 외우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은 제가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은 것이고 자료를 올려 놓은 것이고요. 처음부터 너무 깊게 공부한다고 해서 외우면서 하지 마세요.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굵은 글씨로 표현된 것 있죠.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지타, 이타, 시타, 람마, 뮤, 뭐 크사이, 로, 시그마, 타우, 파이, 카이, 오메가, 요 정도는 우리가 기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나오는 그리스 문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굵은 것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위의 배수가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위의 배수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에서도 굵은 글씨로 표현하는 것 있죠. 이것들은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테라 뭐요? 10의 12승,
기가 10의 9승, 메가 10의 6승, 키로 10의 3승, 그 다음에 데카 1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센티 있죠. 센티는 뭐 센티미터 할 때 그 센티죠.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 할 때 그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도 많이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9승에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네.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이 전기 자기약에서 주로 나오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단위의 배수 부분은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혹은 문제를 풀다가 이런 단위 배수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한 번씩 와서 공부 잘 안 될 때 한번 와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살펴보시면은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표인데 이 단위는 필기 혹은 실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놓고 외우지 마시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것이니까요. 공부 안 되실 때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문자 단위 배수 단위표는 참고 자료로 제가 올려놓은 것이니까 잘 보시고요. 이 책에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뭐예요? 전기자기약이죠. 네. 전기자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란 겁니다. 그러면 타 과목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기기가 가장 작은데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5개예요. 근데 전기자기약은 지금 여기에 9장까지 나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 2개로 나눠집니다. 전기자기약 할 때도 있고 전자기약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기약은 2파트,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인데 1장은 벡터입니다. 우리가 전자기약은 벡터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석 있죠? N-S 자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의 크기를 나타내려면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벡터예요. 이번 시간에 벡터를 시작할 것인데 이 벡터를 공부하는 것은 전기자기약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수학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벡터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벡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지만은 대부분이 잘 모르시고 벡터라고 하면은 손이 부르르 떨릴 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1장에서 먼저 벡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5장까지가 전기 파트입니다. 2장에서 5장까지가.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가 자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5장 전기, 6장에서 8장 자기. 그럼 9장 뭐예요? 전자장. 감이 오세요? 전자파, 전자장. 전기와 자기를 합한 것이 전자장입니다. 전기와 자기가 함께 있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해서 이 전기자기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요런 차례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정전계, 도체계와 정전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역효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하도록 하고 크게 전기와 자기약이 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해야 될 것은 벡터다 해서 1장 벡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는 일단 첫 번째로 벡터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더하기, 벡터의 빼기, 벡터의 곱하기, 벡터의 나누기는 없어요. 벡터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의 미분적분 이런 자체가 시험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를 응용해서
뭐 전기 파트나 자기 파트에서 공식을 유도하고 혹은 그 계산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벡터는 일단 자체로 문제는 나올 수가 있고 뒷부분에서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기 자기학을 학과 공부에서 한다고 하면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지만,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출제위원들이 양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보다는 문제풀이 위주, 그 다음에 개념 위주로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벡터에서 1번 벡터와 스칼라가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것이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함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들을 때마다 헷갈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힘이 단위가 뉴턴입니다. 힘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세요. 10뉴턴의 힘을 줬다. 10뉴턴의 힘을 줬다. 라고 하면은 힘 10뉴턴이라고 해서 크기만 있죠. 맞죠? 그래서 이것은 스칼라입니다. 크기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벡터는 뭐냐? 10뉴턴의 힘으로 밀었다, 당겼다, 눌렸다, 올렸다. 어떻게? 10뉴턴의 힘과 함께 방향까지 표시한 것이죠. 이것이 벡터입니다. 벡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스칼라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크기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칼라는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양, 방향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간, 온도, 길이, 최적, 밀, 1도, 뭐 1밀도 이런 것들이 스칼라고요. 표시 방법도 그냥 평소 사용한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죠. F는 10뉴턴이다. 힘 10뉴턴입니다. 길이 L은 1m다. 그냥 길이 1m예요. 이런 것들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럼 벡터는 뭐냐? 다시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되는 양이에요. 크기와 함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 우리가 이 교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봤을 때 힘, 토크, 전류 밀도, 자계, 전개, 속도 등을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보세요. 우리가 스칼라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벡터는 어떻게 하냐? 똑같은 F라 하더라도 F, 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스칼라는 이렇게 해요. 그냥 표시합니다. 근데 벡터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표현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도트를 표현합니다. L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표현 방법에 있어서 얘가 있으니까 얘는 벡터구나, 없으니까 얘는 스칼라구나, 표현 방법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 자체를 우리가 뭐 F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뭐 A, B, C 이런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혹은 도트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통 이 교재에서도 그렇고요, 시험에서도 그렇고 보통 도트 말고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이건 말씀드린 이유는, 근데 시험에서 도트로 표시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반드시 화살표만 사용해서 벡터를 표현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벡터, 네, 그 벡터 표현 방법을 봤을 때 벡터 A는 보세요, A 플러스 JB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크기와 방향 이런 방법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와 각도 세타 이런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외우기가 조금 벡터란 거부감 때문에 지금 아까 기분이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벡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러한 오란 크기가 있습니다. 오란 크기가 있는데 얘 O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O인데 얘도 O예요. 그런데 이 O와 이 O는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맞죠? 그런데 이 O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얘가 3이고 얘가 4면은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5가 나옵니다. 5가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이 5를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5는 L 플러스 JB 어떻게? 3 플러스 J4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 크기가 5죠. 5의 방향은 제가 지금은 계산하지 않고 5 곱하기 방향 이런 방법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혹은 크기 얼마야? 크기 5. 각도 세타 얼마다? 이거 회로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이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아크 탄젠트의 얘분의 얘 3분의 4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 이런 방법으로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똑같은 5지만 이 5와 이 5는 다릅니다. 이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5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크기와 방향 혹은 크기와 각도 혹은 각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네. 벡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부감 때문에 뭐 좀 아직까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몇 번씩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예. 뒷부분 계속 공부를 하고 다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벡터의 종류가 있습니다. 벡터의 종류 보세요. 벡터의 종류인데 하나밖에 없으면 편하겠지만 이 벡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기본 벡터, 성분 벡터예요. 성분 벡터. 두 번째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가 있을 때 우리가 직교좌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직각좌표계. 다섯 번째 원통좌표계. 여섯 번째 구좌표계가 있어요. 이 중에서 보세요. 성분 벡터와 단위 벡터는 얘는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1이고 방향만 나타내주는 거예요. 크기가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벡터를 성분 벡터와 단위 벡터. 근데 얘 두 개 똑같다? 아니에요. 다릅니다. 크기가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것은 똑같지만 성분 벡터와 단위 벡터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직교좌표계는 뭐냐면 얘는 2차원 좌표계. 이름이 직교좌표계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배울 겁니다. XY 평면 있죠? XY 평면 그것이 직교좌표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는 얘는 3차원 벡터예요. 3차원. 근데 우리가 전기와 자기를 생각했을 때
자석 생각해 보세요. 자석 생각하면 이 자석에 의한 힘이 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2차원을 미칠까요? 3차원을 미칠까요? 3차원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기자기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직각좌표계입니다. 직각좌표. 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거예요. 직교좌표계는 XY 평면,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는 XY Z 평면. 하나가 더 있고 얘는 평면이면 얘는 공간이 돼요.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는 원통좌표계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뭐 기사와 산업기사 합쳐서 2, 3년에 한 번 정도. 구좌표계는 뭐 10년 동안 안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혹은 공식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오는 이 성분 벡터 있죠. 기본 벡터입니다. 성분 벡터, 기본 벡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시면 성분 벡터, 기본 벡터는 크기가 1이고 각상의 성분을 나타내는 벡터인데 얘는 뭐 벡터 싫어해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3차원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얘를 우리 XY, Z축이라고 하죠. X축, Y축, Z축이라고 하죠. 그러면 X축을 이 X축으로 크기가 1이고 얘도 다 크기가 1이요. 크기가 1인데 방향이 X축이다라고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하냐? I라고 그래. I. A, B, C, D, F, G, H, I, J, K. IJK예요. 그래서 I는 뭐냐? X축으로 크기는 1. 그러니까 크기는 1인 것은 다 똑같은데 I는 뭐다? X축이다. J는 뭐다? 크기는 1인데 Y축이다. K는 뭐다? Z축으로 크기가 2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보세요. I, J, K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AX, AY, AZ. 그래서 IJK라 할 때도 있고 AX, AY, AZ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벡터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있는데 3R 플러스 4J 플러스 OK라고 해요. 뭐요? I 방향 3, J 방향 4, K 방향 5예요. 맞죠? 그런데 얘를 3AX, 4AY, 5AZ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 벡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IJK 혹은 AX, AY, AZ를 나타냅니다. 네, 이것이 성분 벡터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해야 되는데 이 단위 벡터를 바로 하지 않고요. 직교좌표계, 직각좌표. 그래서 얘를 하고 난 다음에 단위 벡터를 공부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교좌표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좌표계. 직교좌표계는 어렵지 않죠. 2차원입니다. 2차원. 보세요. 직교좌표계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러한 X, 이러한 Y입니다. 만약 이렇게 더 간다. 얘 얼마요? 마이너스 X. 이렇게 한다? 마이너스 Y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분 벡터를 본다고 하면 성분 벡터 어떻게? 얘가 크기가 1이고 X 성분이니까 I. 얘가 J가 됩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2차원 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 A가 있다고 했을 때 벡터 A는 벡터 A의 X 성분 AX의 I, AY의 J 이런 식으로 X와 Y 혹은 I와 J의 두 개의 성분밖에 없습니다. Z는 어디 갔느냐? 2차원이기 때문에 직교좌표계에서는 Z는 없어요. 우리 회로 이론 공부하신 분들
회로는 공부하시는 것이 보통 순서이기 때문에 회로 이론 공부하면 이렇게 되죠.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뭐 3 플러스 J4라고 해요. 원래 정석대로 쓰면은 얼마? 3i 플러스 4j예요. 4j. 그런데 2차원이고 두 개의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성분밖에 없는데 굳이 ij 이렇게 쓸 필요 없지. i를 생략한 겁니다. i를 생략해서 3 플러스 4j. 그래서 임피던스 얼마?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직교좌표계. 직교좌표계 두 가지 성분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다? 직각좌표계입니다. 직각좌표계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X, Y, Z 세 개의 성분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벡터라고 하면 얼마? AXI, AYJ, AZK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직각좌표가 되는 거죠. 직각좌표계는 XYZ의 3차원 공간상의 한 점 A, AX, AY, AZ를 종점을 하는 위치 벡터가 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니까 좀 너무 재미없죠. 보세요. 벡터 A가 3 플러스 3의 플러스 4j 플러스 OK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보세요. I 성분으로 3, J 성분으로 4, K 성분은 5예요. 그러면 직각좌표계에서 세 가지 성분이 있으니까 직각좌표계죠. 이게 IJK예요. IJK. XYZ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X방향으로 3. X방향으로 3. 그 다음에 J방향으로 4. 얼마? 3i 플러스 4j 하면 X방향으로 3에 J방향으로 4니까 이것이 뭐다? 3i 플러스 4j예요. 여기에서 OK면은 이만큼이 얼마? 이만큼. 5. Z방향으로 5. 어떻게? 쭉 올라와요. 이 5. 3, 4, 5. 그러면 벡터 A가 의미하는 뭐다? 벡터 A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죠, 이거. 3i 플러스 4j 플러스 OK한 요 빨간색 있죠? 이것이 벡터 A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주시고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직각좌표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3차원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벡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이 직각좌표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분 벡터와 같이 뭐다? 크기는 1이고 방향만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보세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첫 번째 처음에 제가 벡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벡터는 크기 곱하기 방향이죠. 이 방향이 만약에 0.9다. 그럼 크기 곱하기 0.9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방향이 1.1이다 그러면 크기 이 값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 곱하기 방향에서 이 방향의 크기가 1이고요. 크기가 1이고 방향만 나타내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단위 벡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위 벡터. 따라서 단위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요? 단위 벡터는 넘어가니까 이거 크기 넘어가요? 크기분의 벡터가 되는 거죠. 크기분의 벡터. 그러면
요 단위 벡터 보통 우리 A0라고 얘기를 합니다. A0인 단위 벡터는 벡터의 크기분의 그 벡터다.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AX, I, AY, J예요. 2차원 직교좌표계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단위 벡터 A0는 뭐다? 이 공식에 의해서 이게 방향이 단위 벡터라 그랬죠? 크기분의 벡터입니다. 크기분의 벡터. 그러면 크기는 얼마요? 우리가 3 플러스 j4일 때, 뭐 3i 플러스 j4일 때 얼마?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크기죠. 그러면 이것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얼마? 크기는 루트의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이것이 크기예요. 그 다음에 벡터는 뭐다? 이거 그대로 쓴 거 얼마? ax 뭐 i 플러스 ay j. 그럼 얘를 구분해보면 얼마? 다시 루트의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분의 ax i 성분. 그 다음에 루트의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분의 ay의 j.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뭐 이걸 공식이라고 해서 외우자,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공식 외워가지고는 시험에서 실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교재에서는 제가 풀어서 쓴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공식 외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순서대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벡터 A가 4i 플러스 4j 플러스 2k라고 합니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쫙 이해해 보시면 이 공식 외우지 않아도 되고 어느 순간 머리에 들어가 있고 좀 더 편할 겁니다.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단위 벡터 A0는 뭐라 그랬어요? 크기분의 벡터라 그랬죠. 그럼 먼저 크기를 구합니다. 크기는 얼마예요? 우리가 2개 있으면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인데 3개 있죠? 똑같아요. 3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 2개 있으면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인데 3개 있으면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얼마? 16, 32에 2하면은 36이죠. 크기는 얼마? 루트 36이니까 6이에요. 6. 따라서 크기는 6이고 벡터 얼마? 4i 6분의 4i 플러스 4j 플러스 2k를 구분하면은 6분의 4i 플러스 6분의 4j 플러스 6분의 2k가 됩니다. 그러면 단위 벡터는 뭐다? 단위 벡터 A0는 얼마? 3분의 2i 플러스 3분의 2j 플러스 3분의 1k예요. 이게 단위 벡터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잘 보세요. 벡터는 분명히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를 그랬죠. 그럼 이것을 갖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세요. IJK에서 단위 벡터 문제입니다. 단위 벡터가 3분의 2r, 3분의 2r, 그 다음에 3분의 2j, 그 다음에 3분의 1k. 이걸 그러면 얼마? 단위 벡터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뭐다? 단위 벡터 AJ예요. 그러면 진짜 벡터는 뭐다?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지금 단위 벡터가 지금 방향을 이렇게 지금 설정했죠. 방향 이 방향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크기 얼마였어 이거? 크기 6이었죠. 얼마? 이 방향대로 6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즉 크기는 6이고 방향은 이 단위 벡터만큼이다 해서
단위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단위 벡터를 통해서 단위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전체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라 그랬죠. 그럼 단위 벡터의 크기 한번 구해볼까요? 단위 벡터 크기 얼마? 크기 3분의 2 제곱 3분의 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이거 얼마? 계산해 보세요. 얼마? 1입니다. 1. 즉 단위 벡터의 정의 크기는 1이고 방향만을 나타내주는 벡터, 성분 벡터와 동일하지만 다르죠. 성분 벡터는 ijk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위 벡터는 크기는 1, 방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얘는 벡터입니다. 벡터. 네.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가 있는데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마시고 보세요.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는 왜 중요하냐면, 원통 좌표계는 전기에서 원통이 뭐가 있냐면 형광등이 전기에서 원통이죠. 형광등. 우리가 원통이라면 이렇게 생긴 거. 긴 원통이 형광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전선 있죠. 전선도 이렇게 생긴 것 일종의 원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원통 좌표계도 사용하는데 직각 좌표계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나 공식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통 좌표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각좌표계 위에 그려요. 직각좌표계 위에 그리는데 직각좌표계는 우리가 R, J, K라고 했죠. 얘를 AX, AY, AZ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보여요. 보세요. 원통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 그러면 직각좌표계는 IJK예요. XA와 AZ예요. 그러면 원통 좌표계는 원통의 반지름. 얘가 뭐? 원통의 반지름 있죠? R이요. R. 그 다음에 반지름과 이루는 각도 요거 있죠? 요것을 우리가 파이, 각도 파이라고 해요. 각도 파이. 그래서 반지름, 그 다음에 원이니까 원이 이루는 각도 파이. 그 다음에 원통의 높이 있죠. 원통의 높이는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마찬가지로 Z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통 좌표계에서 벡터 A라고 하면은 얘는 보세요. 얘는 이렇게 R, 파이, Z라고 했습니다. R은 반지름, 파이는 각도, Z는 높이요. 그래서 AR. 네. 그 다음에 A 파이. 그 다음에 AZ. 다시 반지름과 각도와 높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 똑같죠. AX, A와 AZ를 했죠. AX, A와 AZ를 이것을 AR, A 파이, AZ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구좌표계가 있어요. 구좌표계는 공입니다. 원이 아니고 공이에요. 그러면 구좌표계도 이렇게 직각좌표계 나타냈을 때 일단 원통 좌표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성분은 뭐냐면 구에, 제가 교재에 있는 것 좀 참고해 주세요. 원이 아니고 구입니다. 구의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원통에서는 각도가 두 개입니다. 반지름은 다 똑같으니까 다 어디 가나 높이도 R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반지름 파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옆으로의 각도 파이, 위로의 각도, 옆으로 각도 파이, 위로 각도 세타. 그래서
여기에서 벡터 A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세요? A야, A8, A 세타 이렇게 놔둬요. 어떻게? 그 다음에 IJK, AR, A8, AZ에서 얼마? AR, A8, A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좌표계가 됩니다. 예. 뭐 교재에서는 A 세타, A 파이라고 이게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뭐 교재처럼 요것을 우리가 세타, 세타, 예. 요것을 파이라고 할게요. 예. 요렇게 나타내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통 좌표계, 구좌표계는 여기서는 조금 간단한데 좀 뒤로 가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기본 개념 정도만 숙지해 주시고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벡터의 종류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직각 좌표계를 바탕으로 벡터의 연산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